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소매 판매 날벼락.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굿뉴스 이즈 배드 뉴스인가요? 이게 오늘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기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가 단순히 여전히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각보다 너무 뜨겁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미국의 12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리테일 세일즈라는 소매 판매. 실제로 소매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느냐 총액으로 나타나는 게 소매 판매 지수인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또 미국의 실물 경제, 특히 GDP가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높았느냐?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0.6% 하니까 얼핏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월 대비란 말이죠. 지금 미국은 3개월 연속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오른 데서 또 0.6% 올랐다. 다른 요인에 어떤 변수가 없다면 단순하게 판단하면 전월 대비 0.6% 상승은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한 것입니다. 네. 자, 이 7.2% 정도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물가는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시중 일각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문제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얼마였나? 0.2%였거든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를 3배나 넘었고 그 절대치가 상당히 높다. 자, 일각에서는 연말에 세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매점이라든지 또는 SNS 공간 같은 데서 크리스마스 세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자, 그런데 소매 판매가 0.6%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자동차 판매가 1.1%. 네. 그러니까 평균 소매 판매 지수에 거의 2배가량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할인해 준다고 자동차를 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수중에 돈이 있다.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구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동차를 할부로 사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대목은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뜨겁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네. 지난 12월 달에 CPI가 역골디락스라고 해서 다시 물가가 좀 오를 때 이건 지표상의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연이어 나타나는 지수들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이걸 좋게 보면 미국이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도 있다고 또 보는 시각이 있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 현재 미국의 행정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월 대비
0.6%나 소비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연착륙 상황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뜨겁다. 또 이게 지금 3달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네. 그러니까 시카고 패드워치에서는 그동안에 그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 한때 거의 90%까지 올라갔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50%로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 또 국채 금리는 12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 미국 달러도 강세, 우리가 긴축 발작기에 보아왔던 상황들이 뭐 대부분 다시 재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이 금리가 오르고 또 미국 달러화가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글로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1월 달에 미국 연준이 FOMC를 하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를 지금 잔뜩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대목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제롬 파월이 샤오실의 바보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렇게 앞장서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내일 모레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었느냐. 네. 그 호들갑을 뜨는 바람에 주가고 12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결국 지금 1월 초에 급등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는 것 아닌가.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하려면 서서히 경기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제롬 파월의 실수다. 이런 지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황제의 경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또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앞으로 2년간 안 좋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이미 다이먼 미국 JP 모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죠. 이분이 지금 다보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다보스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오지도 않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지도 않고 국가 정상 중에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정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보다는 경제계 실력자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간의 회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현지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인터뷰와 발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끈 발언. 자, 지금 금융 부분과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2년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금융 부분 문제 또는 어떤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그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이 경고는 주가가 오르면 마약에 도취된 것 같이 상황이 그저 좋다고 느껴지지만 자, 그 다음 문장들은요. 사실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또 금융 확대 정책에 기여한 것이지 미국의 실질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거나 네. 또는 체력이 완전히 좋아졌거나 금리 인하가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주 착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지금 일부 그 호황을 보이는 것의 한 요인으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러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과연 임박했을까?
정시 낙관론 모두가 잘 풀릴 거라는 그 가정은 마약 먹고 맴맴하는 실수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의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에 ETF 현물 비트코인 이 SEC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자, 미국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승인한 것이지 이것이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볼 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치가 하나도 없다. 네. 조심하라. 한때 반짝거리다가 끝나는 어떤 신기루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와중에 월가에서 나오는 또 불길한 전망의 하나는 BOA 은행의 특별 리포트입니다. 미국 BOA 은행, 미국에서 뭐 랭킹 2등, 3등 정도 되는 은행인데, 자, 여기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만 올 한 해 전 세계 10대 대형 국가에서 금리 인하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아예 금리 인하는 잊으라라는 그런 어떤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들이 뭐 100%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결코 아니고 네. 이제 이들도 나름대로의 각자 자신의 스탠스와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된 거시경제 지표 속에서 나온 제한된 전망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어떤 월가의 황제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런 전망, 어떤 경고 등도 함께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냉철한 시각을 갖고 이런 메시지들을 좀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깡패.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 공화당의 당원대회가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3위를 차지한 니키 헤일리 후보가 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깡패 또 거짓말쟁이 이렇게 칭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예의와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미국 정계에서 상대방 후보를 깡패와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뭐 얘기를 실수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TV 광고에서 트럼프는 깡패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아이오와 이 코커스 결과를 놓고 어떤 전문가마다 어떤 견해가 많이 엇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와는 워낙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인데다가 이번에 날씨가 지금 워낙 추웠어요. 지금도 춥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속에서 코커스라는 것은 집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영하 50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극렬 지지자들, 뭐 트럼프 매니아들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헤일리로서는 지금 일단 트럼프에게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이런 모습인데 네. 자, 운명의 순간이 다음 주에 뉴햄퍼셔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다른 어떤 중도층까지도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다 이를 보이는데요. 네. 헤일리로서는 여기서 트럼프를 좀 앞서거나 아니면 반짝 어떤 정가세를 보이지 않으면 롱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뉴햄퍼셔에서의 지지율에 아주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헤일리가 동률이다.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헤일리 동률이라는 이런 조사가 나와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헤일리가 헤일리로서는 뉴햄퍼스에 승부수를 던지는데 아예 트럼프를 정면 공격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헤일리도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강성 지지자들은 트럼프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를 비판하면 표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헤일리로서는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3일 이루어지는 뉴햄퍼셔 선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반에 판세를 뒤집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판단이군요. 워낙 트럼프가 대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초반에 어느 정도 부각을 해서 꼭 트럼프를 당장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군소 후보 중에서는 일단은 그 1등을 해야 트럼프 다음에 2등 정도는 치고 올라와야 네. 의미 있는 지지율을 해야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트럼프와의 양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이는데요. 아이오와에서 디센티스한테 살짝 졌는데 밀렸죠. 지금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미국 언론들은 디센티스는 헤일리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오와가 워낙 극렬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디센티스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공격의 초점을 지금 헤일리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헤일리가 인도 출신이라는 그런 점까지 하는 그건 좀 인종주의적 어떤 비판까지 하고 있는 그만큼 트럼프도 헤일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도한 세제 개혁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똑같은 회사의 가치가 있어도 미국이나 선진국 증권 시장에서보다도 한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더 낮게 평가되는 네.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예를 들면 검투세도 깎고 상속세도 깎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왔던 한 유튜버는 세금 문제보다는 기업의 가버넌스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너들만 위해서 결정을 한다. 네. 이 사회가 완전히 거수기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식 투자를 할겠냐. 이 대목을 좀 해소해달라. 이를테면 쪼개기 상장을 해서 주주들은 빼돌리고 오너만 어떤 유리하게 한다든지 네. 배당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 진단은 같이 하면서도 해석은 그 대책은 좀 달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개미들의 주장에도 좀 목소리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모자의 난. 지금 한미약품과 OCI 그룹 간 통합이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 간의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들이 어머니의 결정을 뒤엎으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OCI 그룹과 한미약품이 통합하고 또 서로 간의 경영을 합치는 거, 그 대목에서 아들 2명은 빠졌더랬었는데요. 2명의 아들이 합작을 해서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유는 그 한미약품의 유상증자 과정에 있어서 OCI 측에 3자 배정을 했는데요. OCI 측이 우선적으로 정자 참석할
정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이 대목, 네. 이것이 분쟁 중에 있는 회사의 상법 위반이다라고 정조준을 했습니다. 돈 앞에 어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종종 봤는데 피를 나눈 어머니와 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법정 투쟁을 한다. 그만큼 이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소매 판매 날벼락, 황제의 경고, 트럼프 깡패,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모자의 난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